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EFT와 화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172쪽에 나오는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입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자식은 공평하게 소중하다, 그런 뜻인데 실제 상담해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이 둘 이상이면 부모가 더 소중하게 여긴 자식이 있고 덜 소중하게 여긴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덜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들, 그 자식들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자, 그게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인데, 찌끄레기는 찌꺼기의 사투리인데 찌꺼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찌끄레기가 찌꺼기보다 더 이 느낌을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찌꺼기 대신에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자식이 공평하게 소중하지 않다. 이게 제가 실제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느낀 현실이고, 실제 현실은 뭐냐면은 자식의 가치는 자식의 수에 반비례합니다. 자식이 많아질수록 자식이 덜 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자식 표현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무남동녀 외동딸, 이런 말. 외동딸, 외동아들이 귀한 자식의 대명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많아질수록 자식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 자식들은 또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보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자식 많이 낳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제일 많은 경우에 13남배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자식이 많다. 그럼 그 자식들이 모두 소중하냐? 안 소중하죠. 큰아들만 보통 제일 소중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그 존재감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7남매 중에 막내다, 아니면 7남매 중에 뒤에서 두 번째다, 이런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애정결핍도 많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상담받으러 많이 와요. 제가 그런 분들의 심리 상태를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리 설명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존재감 없음, 이게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의 대표적인 심리 증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즘은 자식을 6남매, 7남매 이렇게 안 낳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식 딱 둘인데도 자식 하나가 찌끄레기 자식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전에 제가 했던 분인데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형만 엄청나게 편애를 했어요. 이 동생 되는 분이 공부도 엄청 더 잘하고 직업도 전문직인데, 형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일진이고 날라리고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결혼해서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객관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잘났는데 이분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딱 둘인데도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미리 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자식이 5, 6 돼야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찌끄레기 자식의 자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이 존재감 없음, 자존감 저하, 우울감, 서러움, 슬픔, 이런 감정 상태, 느낌 상태로 발전하고요. 이게 찌끄레기 자식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냐면 내 위에 형제들이 이미 쭉 많단 말이에요. 나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인 느낌이거든요.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눈치 보고 이런 상태가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하나 생각나는데, 몇 년 전에 범불안 장애로 항상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늘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심지어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 눈치도 봐요. 부하 직원이 오히려 이분한테 갑질을 해요. 공무원이었는데. 가족 안에서도 딸이 둘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두 딸 눈치도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냐?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뚱뚱해가지고 임신한 줄도 모르다가 출산일이 되어서야 이게 아기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기를 낳았대요.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다가 태어나는 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고 다 무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입니다. 서럽죠? 이런 사례도 엄청 많은데 책에 있는 사례 하나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아상입니다. 괜히 내가 태어나서 다들 힘들어해. 나는 귀찮은 존재야. 나는 괜히 태어났어. 이런 생각하게 되고 수치심, 미안함, 죄책감, 억울함 이런 것들로 발전합니다. 형제 많은 집에서 늦게 태어난 자식은 손위 형제들에게 짐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만 됩니다. 살림이 빠듯하는데 자식이 뒤에 쭉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다들 사실은 경계합니다. 쟤까지 태어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실제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 많은 집에서는. 쟤까지 태어나면 우리 학비도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생이 태어난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너무 형제가 많으면. 특히 위에 언니들, 딸들은 동생들 태어나면 동생들을 엄마 대신 키워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 노릇을 분담하니까 동생 보느라고 놀러도 못 가고 심지어 옛날 분들은 동생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고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환영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동생들이 귀찮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박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태어나서 다들 힘들어해. 나는 귀찮은 존재야.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겠죠.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의 자아상 세 번째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내 존재를 환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도리어 귀찮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한테 기댈 수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고독해져요. 철저히 이렇게 방임되어서 태어나고 아무한테도 마음을 못 붙이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제가 전에 어떤 철학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형제가 많은데 고독감을 느끼는데 완전히 군중 속의 고독 같은 느낌이죠. 나는 형제들이 많아도 그 형제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고 내가 형제들한테 기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찌끄레기 자식의 자아상을 얘기했고요. 찌끄레기 자식의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도 반드시 인정받고 싶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정욕구,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걸로 많이 발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좀 전에 자아상에서 찌끄레기 자식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 증상이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존재감 없음이거든요. 찌끄레기 자식들은 이 존재감 없음,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이 느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느끼고 태어나고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제가 상담해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괴로운 감정 중에 하나가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느낌 이겁니다.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건데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만 엄청 큰 고통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해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느낌, 이 느낌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이 느낌 때문에 자살한 거거든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게 이 존재감 없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죠. 관종이 왜 생기냐? 이 존재감 없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관심종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인정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찌끄레기 자식으로 태어나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엄청나게 인정받던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용옥 교수입니다. 김용옥 교수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제 과거에 김용옥 교수 책도 많이 봤었는데 최근 책은 못 봤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봤었거든요. 그분 책 보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됐는데, 근데 그분 책 보면서 항상 많이 느꼈던 게 통찰력이나 학식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특유의 엄청 잘난 척하고 뭔가 관심종자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 책 읽을 때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런 쪽 EFT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의 심리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뱃속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니까 김용옥 교수가 왜 저렇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김용옥 교수가 왜 그러냐? 김용옥 교수가 6남매 중에 막내고 또 자기 형제들 중에 제일 공부를 못했어요. 찌끄레기 자식이고 공부도 못했고, 자기 형제들은 전부 다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뭐 이렇거든요. 누나는 교육부 장관도 했고, 하여튼 다 쟁쟁하거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김용옥 교수의 큰 형의 큰 아들이 자기하고 뭐 거의 한두 살 차이인가 동갑인가 그렇대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존재감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대학도 여러 군데 다녔죠. 한국에서 고려대도 다녔다가 신학대학도 다녔다가, 그러다가 외국에 가서 외국 유명한 대학은 다 다녔죠. 대만 국립대학에서 석사,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 다시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인가 또 했을 겁니다. 전 세계 명문대학에 다니면서 학위를 많이 땄는데 김용옥 교수의 지도교수 한 분은 너는 학위를 수집하고 다니냐 이런 농담도 했었대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재감 없으면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거든요. 김용옥 교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사실은 김용옥 교수의 엄마 뱃속 트라우마가 그 원동력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찌끄레기 자식이라는 그 존재감 없음이라는 그 열등감이 김용옥 교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찌끄레기 자식의 인간관 두 번째.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다들 나를 귀찮아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인공포, 대인기피, 우울감, 외로움, 주눅듦, 무대공포, 발표불안, 시선공포 이런 걸로 발전하죠. 찌끄레기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뒤에도 제대로 한번 환영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관심이 없다, 싫어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종종 갑질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자리를 늘 두려워해서 무대공포나 발표불안도 잘 생깁니다. 찌끄레기 자식의 세계관과 기타 신념.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미움받으면 큰일 난다. 뿌리 없는 느낌, 불안 이런 걸로 발전하는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움받으면 나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불청객이거든요. 그래서 미움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심리 상태를 저는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 언제라도 야 너 나가 이러면은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는데 찌끄레기 자식인 분들이 이런 느낌이 많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찌끄레기 자식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고요. 제 설명 들으면서 자신의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